네,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개편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드 워치라고 해서 연준과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한 주 단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일주일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달 9월 달 예정된 FOMC의 기준금리를 시장은 현재 300에서 325bp, 즉 75bp 인상할 확률을 86%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75%에서 또 크게 오른 건데요. 다음으로 50bp 인상된 275에서 300bp일 확률은 14%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25%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일주일 전보다 75bp 인상 확률은 오르고 50bp 인상 확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는데요. 9월뿐만 아니라 그럼 중장기적인 금리 전망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75에서 400bp일 확률이 82%에 달하는데 일주일 전에는 66%였습니다. 연말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bp일 확률은 13%인데 일주일 전에 28%보다 반토막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에 시장 심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였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우리와 나의 견해는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지금 솔직담백하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긴축 우려는 재차 커졌는데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이날 75bp라는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8월 고용 지표였는데요. 간단하게 지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1만 5천 명 증가했었는데요. 이것은 시장 전망치인 31만 8천 명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7월의 고용 숫자 52만 6천 명보다는 많이 부진했었는데요. 시장이 보다 크게 주목했던 것은 8월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7월의 3.5%보다 소폭 올라갔는데요. 자, 시장 참가자들은 8월 실업률에 주목해서 연준이 6월, 7월, 9월까지 세 차례 연속 75bp를 인상할 확률은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고용 지표가 그 자체만으로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내용이었는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크게 키워놓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작용도 이번에 좀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하루 전에 장중 3.29%까지 오르면서 6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는데요. 2년물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이틀 전에 장중 3.50%대로 오르며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이 이번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견조한 고용을 예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우려를 미리 선반영을 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좀 너무 과도했던 탓일까요?
고용지표가 나오자 긴축 우려는 한순간에 다소 약해지기도 했지만 하루가 지나서 그런 우려는 재차 커집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고 하루 뒤 시장의 긴축 우려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연준의 긴축 우려까지 재차 키워놨습니다. 자,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75bp 인상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 발언은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키우는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한번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현재 내 시각은 연방기금 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주 2차례 연설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연준이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역 연은 총재인 보스턴 연은의 수전 콜린스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연준의 우선적인 과제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도구를 가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렸지만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이달 적절한 정책 결정이 무엇이 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자, 이렇게 메스터 총재와 수전 콜리스 총재 모두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주목해야 되는 인사들인데요. 메스터 총재는 매파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가 되고 콜린스 총재는 중립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내년 초 금리 수준을 4%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고요. 콜린스 총재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발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인사의 발언에서 뉘앙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그 두 사람의 어떤 내파적 성향 또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사는 연준 부의장인 레이얼 브레이너드입니다. 이분도 다소 중립적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오래 이곳에 있었다. 지금까지 빠르게 정책 금리를 이전 사이클의 고점까지 높였지만 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 브레이너드 역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도 중립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지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인사 또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인사가 기준금리를 특정 수준까지 명시하면서 공격적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슈는 환율이었는데요. 달러엔 환율이 치솟고 유로 달러는 급락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달러가 크게 오르고 엔화와 유로화는 크게 떨어진 건데요. 우선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2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던 반면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주 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양 나라의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 달러엔 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로 달러는 조금 다른 뉴스도 좀 첨가가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불러일으킨 에너지 위기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위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 이슈를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재차 키웠죠. 이것은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강화시키는 재료입니다. 자, 반대로 에너지 위기가 부각이 되면 유럽 경제가 둔화할 수 있고 이것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이럴 경우 연준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러시아가 지금 야기한 이런 에너지 위기를 이렇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측면에서 좀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지금 에너지 위기는 계속 진행되는 이슈인 만큼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좀 계속해서 사태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도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자, 지난 6월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올랐고 7월에는 그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해서 8.5% 올랐는데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단 한 번만에 이런 개선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달 연속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8월 달 들어서 지금 미국의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CPI의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고용 지표를 전후해서 시장의 통화정책 기대 심리가 크게 출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즉 선제적 안내를 포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특정한 정책 경로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지표에 의존해서 매 회의마다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와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 안내가 사라진 어떤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둔 어떤 이슈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